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구리요, 오소리요, 산에서 막 잡아온 놈이요. 목청 하나가 장터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다. 평창 장날이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포수 박만득이었다. 어깨는 마치 소 한 마리쯤 얹어도 끄떡없을 듯 벌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북을 쾅쾅 울리는 듯 우렁찼다. 그가 한번 소리를 내지르면 장터 끄트머리에서 굴비를 늘어놓던 노인도 물레를 돌리던 안악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게 마련이었다. 너구리도 있고 오소리도 있고 꿩도 있어. 겨울 앞두고 모피 장만할 사람들 이리 와서 보고 가시오. 약재로 쓸만한 놈들도 있으니 허탕치진 않을 거요. 만득이 굵은 손으로 우리를 하나씩 툭툭 쳐댔다. 그때마다 안에 갇힌 짐승들이 흠칫거리며 날뛰었다. 너구리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고 꿩은 날개를 마구 퍼덕이며 깃털을 흩뿌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겨울을 앞둔 때라 모피는 더없이 귀한 물건이었다. 흥정하는 소리와 웃음, 짐승들의 울음이 뒤엉켜 장터 한쪽이 금세 달아올랐다. 그런데도 그 북새통 속에서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우리가 하나 있었다. 구석 제일 끝, 낡고 비좁은 나무 우리. 그 안에 여우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다른 짐승들처럼 날뛰지도 울부짖지도 않고 그저 우리 한쪽에 몸을 말아넣은 채 숨만 겨우 이어가고 있었다. 털은 군데군데 빠져 맨살이 드러나 있었고 등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겹겹이 얽혀 있었으며 백가죽은 등에 닿을 듯 바짝 말라 있었다. 그런데도 눈만은 살아 있었다. 흐릿했으나 아직 꺼지지 않은 눈이었다. 에이, 저 여우는 또 저러고 있네. 지나가던 장꾼 하나가 힐끗 보고는 피식 웃었다. 만득이 그쪽을 힐끗 보더니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그놈은 보지 마시오. 팔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게 짐이지 짐. 저게 짐승인지 돌덩이인지 원. 옆에서 누군가 슬쩍 물었다. 그래도 값은 얼마요? 만득이 코웃음을 쳤다. 값은 무슨 값이오? 열리치라 저거는 놨는데 거저 준다 해도 다들 손살에 치는 놈이오.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모양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으니 재수도 없고. 말을 하다 말고 만득은 이내 더 돈 될 만한 손님 쪽으로 몸을 획 돌렸다. 여우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고개 한번 들지 않았다. 윤서학이 장터에 내려온 건 그저 소금 때문이었다. 산속에서 사는 사람에게 소금은 곧 목숨줄과도 같은 것이었다. 떨어지면 이틀을 버티기도 전에 결국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서학은 갓을 깊이 눌러쓴 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다. 소금만 사서 곧장 돌아갈 생각뿐이었다. 사람 많은 곳은 늘 불편했다. 아니, 두려운 쪽에 가까웠다. 사람들이 밀치고 소리치고 웃고 떠드는 그 틈에 서 있으면 17해 전의 기억이 어김없이 되살아났다. 그날도 장날이었다. 서학은 며칠을 산에 올라 약초를 캐어 모았다. 그걸 팔아 그날만큼은 동생에게 뭐라도 쥐어주고 싶었다. 형! 손을 놓친 건 한순간이었다. 뒤를 돌아봤을 땐 이미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 틈 사이로 작은 몸 하나가 순식간에 삼켜지듯 사라졌다. 서학은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장터를 헤맸다. 목이 쉬도록 이름을 불렀고 발이 풀릴 때까지 뛰어다녔다. 그래도 찾지 못했다. 부모 없이 자란 두 사람에게 서로는 유일한 혈육이었다. 그날 이후 동생 서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서학은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다. 소금만 사면 된다. 오늘은 그걸로 충분하다. 그때였다. 우리 속의 여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학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멈춰섰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느새 우리 앞에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참혹했다. 뼈가 드러난 몸, 거칠게 굳어버린 상처, 바람만 스쳐도 부서질 듯한 기색. 이 추운 가을에 저 몸으로 어떻게 버텨왔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흐릿하게 떠있는 그 눈이 서학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뒤늦게 다시 알아보는 것처럼. 서학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조여들었다. 저기, 만득이 손님을 상대하다 고개를 돌렸다. 그 여우, 얼마요? 만득의 눈이 잠깐 커졌다.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선비님. 그냥 데려가셔도 됩니다. 돈 받을 물건이 못 돼요. 가져가 봐야 며칠 못 갈 텐데. 아니요. 값은 값대로 치르겠습니다. 서학은 말을 끊고 진보자기 속에서 동전 10리틀 꺼내 만득의 손에 쥐어주었다. 만득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서학은 우리의 손을 얹었다. 빗장을 젖히는 손끝이 조금 떨렸다. 여우가 달아날까 싶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도망칠 힘이 없는 건지 갈 생각이 없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서학은 두루마기를 풀어 조심스럽게 여우를 감싸 안았다. 몸은 차가웠으나 숨결만은 따뜻했다. 가자.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등을 돌렸다. 장터의 소란이 점점 멀어졌다. 만득은 한참을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손에 쥔 동전 10리틀 내려다봤다. 그리고 툭 중얼거렸다. 별난 선비 다 있네. 그냥 가져가라는데도 저걸 왜 돈 주고 사가시나? 산길을 오르는 내내 여우는 서학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만 쉬었다. 그저 더 단단히 품에 안고 걸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길게 훑고 지나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학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말려두었던 약초 가운데 가장 순한 것을 골라 다렸다. 상처에는 솔잎을 찧어 만든 약을 얹었다. 처음엔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이내 여우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아프겠지. 그래도 좀 참거라. 방안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서학은 여우를 한참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도 이름 하나는 있어야겠지? 먹을 갈 때 퍼지는 향이 떠올랐다. 조용히 번져들어 오래 남는 것. 한 번 스미면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 무기라 하자. 여우의 꼬리가 느리게 한 번 움직였다. 그날 밤 서학은 오랜만에 책을 덮었다. 이 작은 초가의 숨소리가 하나 더 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덜 추웠다. 창밖에는 달이 밝게 떠 있었다. 겨울이 닥치기 전에 무기는 끝내 살아났다. 처음 일주일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죽을 떠먹이면 절반은 턱 밑으로 흘렸고 약을 발라주면 다음 날이면 상처가 또 벌어져 있었다. 서학은 밤마다 아궁이 불이 죽지 않도록 몇 번이고 잠에서 깼다. 불길이 약해지면 장작을 밀어넣고 무기에 숨이 고른지 아닌지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눕곤 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까? 어느 아침 서학이 눈을 떴더니 무기가 제 코를 그의 손등에 살짝 대고 있었다. 차갑고도 축축한 코였다. 무기가 먼저 다가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서학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한참 동안 그대로 두었다.
한 달이 지나자 무기는 거의 다른 짐승이 되어 있었다. 빠졌던 털이 다시 돋아났고 등에 얽혀있던 상처도 흉터만 몇 개 남긴 채 아물었다. 백가죽에는 살이 조금씩 붙었고 걷는 걸음에도 제법 힘이 실렸다. 처음부터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눈에 장난기까지 어른거렸다. 서학이 책을 펴면 무기는 곁에 와 앉아 책장 넘어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 서학이 밥상을 받으면 맞은편에 얌전히 앉아 사람 밥 먹는 꼴을 유심히 구경했다. 밖에 나가면 두세 걸음쯤 뒤를 밟아 따라왔고 서학이 획 돌아보면 얼른 다른 데를 보는 척했다. 따라오는 거 다 보인다. 무기는 못 들은 척 눈만 한번 깜빡였다. 서학은 웃음이 새려는 걸 억지로 눌렀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첫눈이 내리던 날 벌어졌다. 아침부터 무기의 꼴이 수상했다. 방 안을 몇 바퀴나 맴돌더니 이내 문 앞으로 가 앉아 앞발로 문짝을 긁어댔다. 서학이 문을 열어주자 무기는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길로 달려가다가 문득 멈춰 뒤를 돌아보았다. 설마 나더러 따라오라는 거냐? 무기는 대답 대신 다시 몇 걸음 걸어가더니 또 돌아보았다. 서학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흘렸다. 내가 이제 여우 눈치를 보며 사는구나. 눈발은 성기게 흩날리고 산길은 미끄러웠다. 무기는 앞서가다 멈추고 또 앞서가다 멈추기를 되풀이했다. 마치 너무 빨리 오면 놓칠까봐 속도를 맞춰주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는데 오솔길 아래 낭떠러지 쪽에서 사람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서학은 걸음을 재촉해 비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젊은 사내 하나가 눈 위에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다. 지게가 옆으로 나뒹굴고 있었고 발목은 보기에도 심하게 접질린 모양새였다. 얼굴빛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여보시오. 서학이 급히 내려가 어깨를 흔들자 사내가 겨우 눈을 떴다. 살았습니까? 그 말은 올라가서 하시오. 사내는 헛웃음을 지으며 입꼬리만 겨우 움직였다. 이름은 최가봉이었다. 나이는 36. 아랫마을에서 사는 나무꾼이었다. 땔감을 지고 내려오다 눈길에 미끄러졌는데 발목을 접지르고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진 모양이었다.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지만 지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선비님은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서학은 대답 대신 무기를 한번 내려다보았다. 무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꼬리끝만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가봉을 업고 산을 오르는 일은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장정 하나를 등에 업고 눈길을 오르는 판이니 서학의 무릎은 2번이나 휘청거렸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럴 때마다 무기는 앞에서 길을 잡아주듯 먼저 가다가 멈춰섰다. 꼭 이쪽으로 오면 된다는 듯 가끔 고개를 돌려 서학을 바라보기도 했다. 겨우 초가집에 닿았을 때는 서학의 등줄기가 땀으로 다 젖어 있었다. 가봉을 방 안에 눕히고 젖은 버선을 벗겨 발목을 살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고 심하게 삔 정도였다. 서학은 천을 찢어 단단히 감아주고 뜨거운 물을 끓여 찜질까지 해주었다. 가봉은 누운 채로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렸다. 아이고, 선비님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 얼어 죽었겠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말 줄이고 누워 있으시오. 예. 그런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따라 제가 왜 그 길로 내려갔는지. 말 줄이라 했소. 가봉은 입을 꾹 다문 채 무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말을 꺼냈다. 선비님, 그럼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저거 여우 맞지요?
맞소. 여우를 집안에 두십니까? 서학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꾸했다. 죽어가던 걸 거둔 것뿐이오. 가봉이 눈을 더 크게 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우는 산짐승 아닙니까? 물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서학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도망갈 놈이면 벌써 갔겠지. 무기가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개를 들었다. 가봉은 여우와 서학을 번갈아 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참 별난 집이네. 근데 여우가 아까부터 저만 노려보는데 원래 저럽니까? 무기는 가봉을 빤히 보고 있었다. 눈빛이 사나운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을 뜨끔하게 만드는 데가 있었다. 서학이 무심하게 말했다. 사람 해치는 놈은 아니오. 예, 해치진 않아도 아주 마음을 편히 놓게 하진 않는군요. 그건 아마 그쪽 탓이오. 가봉은 억울한 얼굴로 눈을 끔뻑였다. 제가 뭘 했다고요? 무기가 보기엔 수상한 모양이지. 그 말에 가봉은 무기와 서학을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럼 제가 여우 눈에 들게 생겨야겠군요. 서학은 대꾸하지 않았지만 입가가 잠깐 아주 희미하게 풀렸다. 가봉은 꼬박 이틀을 머물렀다. 눈길에 발을 헛디딘 데다 몸이 얼어붙기까지 했으니 당장 내려보낼 수가 없었다. 서학은 죽을 끓여 먹였고 뜨거운 숭늉을 떠다 주었다. 가봉은 먹을 것을 입에 넣을 때마다 감탄을 했다. 선비님, 제가 지금까지 먹은 죽 중에 제일 낫습니다. 배가 고프니 그렇겠지. 아, 아닙니다. 선비님 손맛이 좋으신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아니, 이게 왜 쓸데없습니까? 맛있는 건 맛있는 거지. 가봉은 그런 식이었다. 말을 쉬지 않았고 무안해할 줄도 몰랐다. 서학이 한마디 하면 자기는 10마디를 붙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듣고 있자니 귀찮기만 하지는 않았다. 이틀 뒤, 가봉은 발목에 천을 단단히 감고 마루에 나와 큰 절을 올렸다. 선비님, 이 은혜를 제가 잊으면 사람이 아니죠. 잊어도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못 잊습니다. 서학은 귀찮다는 얼굴로 문설주에 기대섰다. 가봉은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선비님,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겨울나기가 만만찮으실 겁니다. 제가 아랫마을서 사니 땔감이든 뭐든 가끔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소.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혼자면 더 손이 모자라지요. 혼자 산지 오래됐소. 가봉은 잠시 서학을 바라보다가 이번엔 조금 낮고 조심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 혼자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학은 그 말에 바로 대꾸하지 못했다. 가봉은 괜히 뒤통수를 긁적이다가 해에 웃었다. 아무튼 저는 또 오겠습니다. 말리셔도 올 겁니다. 내가 오지 말라 했소. 예, 들었습니다. 그래도 올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려. 잘 알아듣는데 안 듣는 겁니다. 서학은 기가 막혀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봉은 절뚝거리며 내려가고 무기는 마당 끝까지 나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서학이 무기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네가 데려온 거냐? 무기는 꼬리를 한번 천천히 흔들었다.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렇게 말은 했지만 문을 닫는 서학의 입끝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다. 사흘 뒤 가봉은 정말로 다시 올라왔다. 등에는 땔감 한 짐을 졌고 손에는 두부 한 모와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있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우렁차게 외쳤다. 선비님,
살아 계시지요? 방 안에 있던 서학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 인사는 꼭 해야 하오? 살아 계셔야 제가 안심을 하지요. 별 걱정을 다 하는군. 은혜 입은 사람 걱정도 못하면 그게 더 박한 거지요. 서학은 잠시 가봉을 바라보다가 짐부터 내려놓으라는 듯 눈짓했다. 발목은 좀 어떻소? 덕분에 거의 다 나았습니다. 본래 제가 좀 질긴 편이라. 입도 질기고 말이오. 가봉이 배를 잡고 웃었다. 하하하하하. 아이고, 선비님. 오늘은 말씀이 좀 사십니다. 시끄럽소. 그런데도 문은 열어주시네요? 서학은 못 들은 척 옆으로 비켜섰다. 추운데 서 있지 말고 들어오시오. 가봉은 기다렸다는 듯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그러고 보니 아직 제 이름을 제대로 말씀 못 드렸지요. 저는 최가봉입니다. 나는 윤서학이오. 서학 선비님, 이제야 통성명이 되는군요. 무기가 가봉 발치로 다가와 킁킁 냄새를 맡았다. 가봉은 움찔발을 들었다가 서학 눈치를 보고 겨우 내렸다. 선비님, 이놈은 아직도 저를 못 믿는 모양입니다. 무게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 말은 제가 여전히 수상하다는 뜻입니까? 글쎄, 가봉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무가, 나도 이제 드나드는 사람이다. 인사는 터야 하지 않겠느냐? 무기는 손끝 냄새를 한번 맡더니 조용히 돌아서 아궁이 앞으로 가 앉았다. 가봉이 허탈한 듯 웃었다. 아직 인사는 못 텄군요. 그 말에 서학이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가봉은 눈을 둥그렇게 떴다. 아니, 선비님도 그렇게 웃으시는군요. 웃으면 못 쓸 일이라도 있어? 아니요. 다만 처음 봤을 땐 바위 같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서학은 막걸리 잔을 들어 입에 댔다.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더는 얼굴을 굳히지도 않았다. 그날 밤 초가집 안에서는 두 사내의 말소리가 꽤 오래 이어졌다. 가봉은 마을 이야기를 하고 서학은 듣다가 가끔 짧게 답을 했다. 무기는 아궁이 곁에 길게 누워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꼬리는 느리게, 아주 느리게 좌우로 흔들렸다. 그 뒤로 가봉은 열흘이 멀다 하고 산으로 올라왔다. 올 때마다 꼭 뭔가를 들고 왔다. 어떤 날은 두부였고, 어떤 날은 말린 나물 한 줌이었고, 어떤 날은 짠지 한 종지였다. 또 어떤 날은 정말 빈손으로 와서는 마당에 쌓인 장작만 한참 패다가 내려가기도 했다. 서학은 처음 몇 번은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가봉은 한 번 마음먹은 일은 쉽게 접지 않는 사람이었다. 말을 짧게 끊어도 혼자 잘 이어갔고 무뚝뚝하게 굴어도 개의치 않고 웃어넘겼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그리 싫지 않았다. 가봉이 네 번째 산에 올라온 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뒤로 젊은 여인 하나가 조심조심 따라오고 있었다. 수수한 차림에 광주리를 들고 있었고 눈매는 선했으나 낯가림이 있어 보였다. 가봉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선비님, 제 사촌 누이 동생입니다. 아랫마을 이선달댁 딸인데 제가 지난번 목숨 건진 이야기를 했더니 꼭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해서 따라왔습니다. 여인이 얼른 고개를 숙였다. 김분이라고 합니다. 변변한 건 아니지만 묻잔지를 조금 담가왔습니다. 서학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자기 집 문턱을 넘는 일이 너무 오래 없었던 탓이었다. 그 사이 무기가 조용히 다가가 여인의 발치에 섰다. 코를 킁킁대며 냄새를 맡더니 이번에는 돌아서지 않았다. 오히려 여인이 내민 손등에 주둥이를 감아 얹었다. 어머! 여인이 놀라 손을 움찔했다가 이내 무기 눈을 들여다보고는 작게 웃었다. 세상에, 눈이 참 곱구나? 가봉이 그 모습을 보더니 슬쩍 서학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찔렀다.
서학이 눈으로 쏘아보았다. 가봉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늘만 쳐다보았다. 무기는 여인의 곁에 찰싹 붙어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낯도 가리던 놈이 서학이 낮게 중얼거리자 가봉이 얼른 받았다. 그러게 말입니다. 무기가 사람을 볼 줄 아는 모양입니다. 저는 아직 여우 눈박 사람 아닙니까? 그건 그쪽이 자초한 일이요. 가봉은 억울한 척 가슴을 쳤고 여인은 결국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생각보다 오래 마루 끝에 남았다. 그날 밤 서학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종이 위에 한 글자를 썼다. 2년 연자였다. 붓끝을 든 채 한참을 바라보았다. 17해 동안 그는 일부러 인연을 만들지 않았다. 인연이란 결국 정이 되고 정은 이별을 데려온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장터에서 데려온 여우 한 마리가 닫혀있던 이 집 안으로 사람을 하나씩 불러들이고 있었다. 서학은 무릎 곁에 엎드린 무기를 내려다보았다. 무기도 까만 눈으로 서학을 올려다보았다. 너는 대체 뭔 놈이냐? 무기는 대답 대신 조용히 턱을 그의 무릎 위에 얹었다. 서학은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마침내 손을 뻗어 무기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봄이 왔다. 산에 진달래가 피고 얼어붙었던 개울이 풀리며 소리를 냈다. 무기는 겨우내 웅크렸던 몸을 펴듯 마당을 누볐다. 새털이 올라 윤기가 돌았다. 장터에서 데려오던 날의 그 앙상한 짐승과는 이제 딴판이었다. 서학도 조금은 변해 있었다. 스스로는 몰랐으나 가봉은 알았다. 선비님, 요즘 얼굴이 좀 펴지셨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아니, 진짜로요. 처음 뵀을 때는 뭐랄까, 바람 맞아 마른 나무 같으셨는데, 서학이 눈을 들었다. 지금은? 가봉이 씩 웃었다. 사람 같습니다. 나는 원래 사람이요. 예, 이제야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가봉이 너스레를 떨며 웃었다. 그날 가봉은 평소보다 뜸을 들였다. 땔감을 쪼개고 마당을 쓸고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나서도 뭔가 말하려다 멈추길 반복했다. 서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뭔데 그리 뜸을 들이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오. 가봉이 머리를 긁적였다. 선비님, 그게 좀 송구한 말인데요. 말해보시오. 제 누이 동생 문이 있지 않습니까? 서학이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날 짠지 들고 왔던 그 처자 말이오? 예, 그 아이가 선비님을 마음에 두는 눈치입니다. 가봉이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선비님도 홍기가 차셨고 그 아이도 이제 23입니다. 선비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 아이도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제가 중간에서 가봉. 서학이 짧게 불렀다. 나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오. 차갑지는 않았으나 오래 묵은 무언가가 묻어있는 목소리였다. 가봉이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뒤 서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동생이 있었소. 17해 전에 한양장터에서 잃어버렸소. 서표라고. 나보다 5살 아래였는데 말끝이 흐려졌다. 그날 이후로 찾지 못했소. 가봉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를 찾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소. 이유는 나도 모르. 그냥 그렇소. 무기가 소리 없이 서학의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가봉은 한참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비님. 더 묻지 않았다. 그게 서학에게는 고마웠다. 가봉이 내려가고 난 뒤 서학은 한동안 마당에 서 있었다. 서표야,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다. 17해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불렀던 이름이었다. 네가 살아는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얼굴로 살고 있는지. 무기가 마당 한가운데 앉아 코를 하늘로 쳐들었다. 한 방향을 가리키듯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서학이 그쪽을 바라봤다. 산 너머 남쪽 방향이었다. 또 어디를 가자는 거냐? 무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봄볕이 산등성이를 부드럽게 덮고 있었다. 서학은 집신 끈을 고쳐매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다. 장터는 봄 기운을 품은 채 북적이고 있었다. 두부요! 막 만든 두부요. 기름 사시오. 겨우 내 웅크렸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듯 했다. 서학은 무기를 품에 안고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헤쳐나갔다. 무기가 이리저리 코를 움직이다가 서학의 품에서 내려와 한쪽으로 몸을 틀었다. 장터 끄트머리였다. 무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가볍게 달려갔다. 아니, 이 녀석아, 그리로 가면 어쩌느냐? 서학이 낮게 중얼거리며 무기의 뒤를 따랐다. 무기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천천히 흔들며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한참을 따라가니 낡은 포 하나를 치고 앉은 사내가 보였다. 해진 옷자락이 바람에 들려 꼴이 꼭 떠돌이 거지와 다를 바 없었다. 얼굴은 헬쑥했고 며칠은 굶은 듯 뺨이 움푹 꺼져 있었다. 그런데 무기가 그쪽으로 곧장 달려갔다.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무기를 보자 잠깐 놀란 눈을 하더니 이내 손을 내밀어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디서 왔느냐 너?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리만치 순했다. 서학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앞에는 약초가 펼쳐져 있었으나 찾는 이는 없었다. 뭐라도 하나 팔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손등은 갈라져 있었으며 몸은 바짝 말라 뼈가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손님이 없는 것 치곤 앞에 펼쳐진 약초들은 남달랐다. 산 깊은 곳에서나 나는 것들, 아무나 캐올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나같이 상태가 좋았다. 그 중에 눈에 익은 것이 섞여 있었다. 서학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 약초였다. 어릴 적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동생과 함께 캐내려 오던 것. 형, 이거 뿌리 끊어지면 안 된다니까? 작은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서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내를 바라보았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얼굴처럼 가슴이 조용히 조여들었다. 그때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치자 숨이 멎었다. 그 눈이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눈. 자신과 꼭 닮은 눈. 저기,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예, 약초 보시겠습니까? 서학이 한 걸음 다가섰다. 이름이 무엇이오? 서표라 합니다. 서학의 입술이 떨렸다. 서표? 사내의 눈이 흔들렸다. 예, 나를 알아보겠느냐? 서학의 말에 사내가 눈을 가늘게 좁히며 서학을 바라보았다. 나 윤서학이다. 사내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형? 서학의 이름을 듣자 그 한 글자가 떨어졌다. 17해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그래, 형이다. 서표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는 참지 못하고 형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형,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서학이 천천히 손을 들어 그 어깨를 잡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살아 있었구나. 서표가 고개를 세게 끄덕이자 눈물이 그대로 떨어졌다. 주변 장군들이 힐끗거렸지만 둘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무기는 두 사람의 발 사이에 앉아 조용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꼬리가 천천히 좌우로 흔들렸다. 한참 뒤, 두 형제는 나란히 개울가 돌 위에 앉아 있었다. 물은 봄빛을 받아 잔잔히 흔들렸고 햇살이 그 위에 잘게 부서져 흘렀다. 서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형 손을 놓친 뒤에요. 한 어르신이 저를 거두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분이셨는데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더군요. 잠깐 말을 멈췄다. 그 집에서 몇 해를 살다가 결국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떠돌았습니다. 서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서 작게 웃었다. 그래서 산을 탔습니다. 약초 캐면서 혹시라도 어디선가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나는 산에만 있었다. 그래서 못 만났나 봅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만났네요. 미안하다. 서표가 고개를 저었다. 형 잘못 아닙니다. 그래도 서표가 형의 팔을 붙잡았다. 형, 이제 찾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서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무기는 물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귀를 쫑긋 세운 채 꼬리를 느리게 흔들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표가 무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형님, 저 여우 보통 놈 아닙니다. 장터에서 데려온 놈이다. 서표가 웃었다. 형이 데려온 게 아니라 형을 데려온 겁니다. 장터 안 나갔으면 저희 못 만났지 않습니까? 서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무기를 내려다보았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기는 앞만 보고 걸었다. 그날 밤 초가에는 불빛이 둘이 되었다. 형제는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17회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하나씩 풀려나왔다. 웃다가 잠깐 울다가 다시 웃었다. 며칠 뒤였다. 선비님, 익숙한 목소리가 산 아래서부터 올라왔다. 가봉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가봉이 성큼 들어왔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있는 서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봉이 한 발짝 물러서며 물었다. 뉘십니까? 서학이 짧게 말했다. 내 동생이다. 가봉의 눈이 더 커졌다. 예? 아, 전번에 말씀하시던 장터에서 잃어버리셨다는 그 동생 말씀이십니까? 서학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가봉이 서표를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어찌 다시 찾으셨습니까? 그러다 퍼뜩 정신을 차린 듯 서표에게 다가갔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최가봉이라 합니다. 서표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서표라 합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분이었다. 가봉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 이쪽은 분이는 말을 듣기도 전에 서표를 보고 잠깐 멈췄다. 그리고 서학을 보았다. 선비님, 서학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동생이요. 분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다행입니다. 가봉은 이미 서표 옆에 앉아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고 분이는 부엌 쪽으로 들어가 조용히 물을 올렸다. 서학은 그 모습을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당이 넓어 보이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비어있던 자리가
이제는 다 채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서학은 무기를 내려다봤다. 네가 한 일이냐? 무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한번 느리게 감았다 떴다. 그날 밤 서학은 촛불 앞에 앉아 종이를 펼쳤다. 붓에 먹을 묻혀 천천히 두 글자를 써내려갔다. 무견. 먹처럼 스며들어 끝내 이어진 인연. 붓을 내려놓고 무기를 바라봤다. 고맙다. 무기는 눈을 감았다. 창밖에는 봄달이 조용히 떠 있었다.